예,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얼굴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음, 또 다른 긴장이 있네요. 우리 이 피스메이커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그러나 회피적인 반응도 공격적인 반응도 아니고 우리가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화해하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네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정리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이 아닌 화해하는 반응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과정을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죠. 이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이 아닌 화해 반응을 위해서 네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한다.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G1부터 생각하는 거죠. 갈등의 시각을 나와 그 상대방에게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놓고 나의 상황들을 놓고 점검해 나가는 것,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메시지들을 듣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에 적용시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도록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명령 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갈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협상에서 쓰는 T 차트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요소. 여러분들의 갈등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쟁점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쟁점을 잘 정리하고 그 쟁점에 따라서 입장과 관심사를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격적인 요소는 주로 우리가 이제 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표현 방식이 더 우리에게 인격적인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를 업시키기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그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G2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는 거죠.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 바탕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또 마음 제거해야 될 마음의 우상이 있고 그냥 뭐 점검할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적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그 점검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 제거해야 될 마음의 우상은 우리가 반드시 절대 꼭 어떤 신념에 차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앞에 그 위에 인격적인 요소를 정리하는 그 내용 속에서 발췌를 잘 정리했으면 발췌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G3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미리 한번 준비도 해보는 거죠.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예 그 말도 미리 한번 써보시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와줘야 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한 태도가 그 원인이 내가 제공한 데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주변적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나갈까 하고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G4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화해하는 건데 화해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백과 용서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 회복과 협상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의 이 창의적인 해결 이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적용해서 풀어 나갈 때 좀 그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 봐야 될 것이 인격적인 요소는 관찰을 구체적으로 해주고요. 또 실질적인 요소는 이제 쟁점으로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건 실질적인 요소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인격적인 요소는 관찰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이제 갈등 사례들을 이거는 그 남서울교회에서 전에 이제 피스메이커 교육을 할 때 나왔던 사례들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인격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 뭐 간단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우리가 다루는 갈등 사례 이 자체가 뭐 의미가 있거나 이것이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거나 이거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피스메이커 과정에서의 목표는 일종의 공식을 연습해 보는 거죠. 공식, 간단한 공식. 사건 속에서 어떤 간단한 공식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또 심각한 문제들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공식을 제시할 때는 되게 이제 간단한 사례들로 해야 그 구조가 이제 심플하게 들어오니까 진짜 사소한 문제. 그래서 그 이 피스메이커 공부할 때 우리 연습 과제로 이렇게 꺼내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평소에 갈등으로 여기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이제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다 그 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네 가지 원리의 공식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한번 이걸 보시면 직장에서 다른 팀장과의 갈등을 이제 어떤 분이 쓰셨어요. 팀장의 계속된 훈계에 화가 나서 사람들 앞에서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대들었다. 팀장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고 사과의 말도 해보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매일 보는 사이지만 어색함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다. 아마 이제 팀장한테 한번 이제 들이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이제 반응이 없어서 좀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공부 처음 하면은 이제 이런 사례를 누가 나누시면은 막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막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언의 그 내용 결과보다도 이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뜯어보느냐 아직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훈계에 화가 났다. 훈계. 이제 보통 이제 갈등 사례 정리할 때 팀장의 계속된 훈계에 화가 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훈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갈등 사례 쓰신 분은 그냥 훈계라고만 썼지만 훈계 안에 담겨 있는 그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내용 그리고 훈계의 방법. 그래서 훈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요소에 해당될 거고 방법은 인격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이제 훈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훈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팀장님이 나를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큰 목소리로 한 건지 아니면 툭툭 쳐서 불러내가지고 옆에서 그냥 낮은 소리로 조곤조곤 따진 건지 이게 이제 방법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팀장님이 본인에게 뭔가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뭔가를 하지 말라, 뭔가를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뭔가 이제 지시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그 지시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동의는 하겠는데 훈계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제가 그룹 안에서 이런 갈등 사례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거든요. 팀장님이 계속된 훈계에 화가 났다 그랬는데 그 팀장님이 훈계한 내용은 뭐였나요? 또 그 내용을 얘기하실 때 뭐 표정이 어땠나요? 목소리는 어땠나요? 장소에서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나요? 뭐 이런 음, 그 방법을 좀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이제 인격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의 견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이제 대들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 나의 견해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대하여 내가 동의하는지 동의 못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팀장님이 나한테 이제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느냐. 그 훈계의 내용을 내가 동의했을 때와 동의하지 못했을 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과 갈등 사례 정리하는 칸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거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 훈장님의
저 팀장님의 훈계 내용을 내가 지금 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럴 때 팀장님이 나한테 막 화를 훈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거부감이 들겠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좀 더 심하면 분노나 더 심하면 이제 절망. 그런데 내가 사실은 팀장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에 사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나도 좀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콕 집어요. 근데 콕 집는데 지금 방법이 너무 비인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은 내가 동의하겠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막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수치심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걸 이제 어디다 적는 것이냐. 여기 보면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 이런 거 있죠. 지금 예.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이제 훈계를 했는데 훈계의 내용보다도 이제 방법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 거부하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훈계의 내용이 사실은 나도 좀 미안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콕 집으면 이제 요 인정 칸에 이제 마음의 상태가 나가겠죠. 도대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훈계의 내용 가지고 소리까지 지르면 믿겠죠. 더 미우면 분노와 절망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느냐. 근데 또 하나는 팀장님은 지금 나한테 훈계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가를 여기다 이렇게 써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써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 갈등을 다룰 때 인격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을 나눠서 다루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나가는 거. 그래서 평가가 아닌 관찰을 연습한다. 왜 이제 평가가 아닌 관찰을 연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팀장님이 나한테 훈계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평가일까요? 관찰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행동을 보고 팀장님이 나를 훈계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거죠. 훈계는 되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훈계를 웃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뭐 그렇게 훈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팀장님 나한테 왜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훈계를 했냐? 이걸 훈계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팀장님 저한테 지금 큰 목소리로 이런 걸 해라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죠. 오히려 관찰이 먼저 나가고 평가가 뒤따라 나오는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요소. 훈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훈계의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실질적인 요소가. 그분이 이제 쓰고 간 내용들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두고 간 열쇠를 분실물 보관함에 둔 것은 적절한 처사인가. 아마 그 두고 간 열쇠에 대한 어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열쇠 관리 태도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문제 삼아야 될 중대한 잘못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정리를 하면서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여기에 대한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리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제 좀 덜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요거 지금 표시한 거 대들었다, 사과의 말도 해보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들었다. 어떻게 하는 게 대드는 거지? 사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받아주지 않았다.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색함? 어색함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주로 그 평가와 좀 관계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관찰이라기보다. 물론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그거는 어, 저 관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상대방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고 그래? 그러면은 아니 제가 언제 대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할 말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들었다라고 하는 말,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관찰이라기보다 평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 예. 그 아버님과의 어떤 갈등이었는데 며칠 전 아버지께서 거실 TV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배터리를 갈아드리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나중에 어머니께 들었다. 결국 수리를 받아보기로 하고 수리 가능 시간을 조율하였다. 아버지께 언제 집에 오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면서 시간을 잡았기에 나는 아버지께서 리모컨 수리를 의뢰했다는 걸 전달받으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의 생각으로 바쁘기도 하였고 이미 수리 기사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래서 수리 불렀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굴을 매우 화를 내시며 왜 짜증을 내니? 한번 물어봤다 한번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제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간단한 갈등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생각으로 바쁘기도 하였고 이미 수리 기사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래서 수리 불렀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게 수리 불렀다.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서비스 하시는 분을 이제 불렀다는 얘기죠. 요 말 자체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불렀다는데. 근데 왜 이걸 듣고 아버님이 기분 나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과장되게 표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미 수리기사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눈썹을 찌푸리고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눈을 옆으로 길게 뜨고 한숨을 한번 푹 내쉬면서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리 불렀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느냐 요거를 한번 내가 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갈등 사례를 정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될 때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갈등 사례에다가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훈련을 좀 한다.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굴을 매우 화를 내시며 왜 짜증을 내니 한번 물어봤다 한 번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다는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관찰이 해당될 수는 있지만 되게 이제 싸울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유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서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냐 야는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화냈다고 그러네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판단이죠. 뭐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화를 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 훈련하는 것이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관찰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내용을 좀 차용한 건데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황을 묘사해 볼 수 있죠.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 매우 화를 내시며 요 대신에 얼굴을 매우 붉히시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셔서 거실에서 안방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그리고 빠르게 왜 짜증을 내니 한번 물어봤다 한번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수정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이제 갈등 사례 정리할 때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요?"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뭐 그것만 해도 우리가 상황 묘사가 되긴 하지만 "나는 제가 언제 짜증 냈다고 그래요?"라고 뭐 도망치든 말하고 아니면 소리 높여 크게 말하고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뒤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방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의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약간 지금 과장된 표현들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냐? 우리가 지금 뭔가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나의 마음을 얘기할 때나 또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표현할 때 그 7A 중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게 있었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이 진정성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요소에다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정리되면 내가 여기다가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놓고 갔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이런 의사소통의 방식을 여기다가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내가 원하는 말, 태도, 기타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평소 목소리로 인사부터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열쇠 처리하는 부분은 의견을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의견.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요소니까 내 의견을 바꾸지 말고 뭐만 바꾸냐? 어, 말하는 방식만 좀 바꿔달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열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한번 다뤄보자. 열쇠를 제대로 그게 관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팀장님은 지금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실질적인 요소죠.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러나 내가 팀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냐. 지금 그거 말고 다른 사람 없는 데서 평소 하시던 목소리를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지금 그 요구를 하는 거죠. 또 내가 이제 대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대드는 것인지 이 구체적인 행동을 좀 여기다가 기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팀장님하고 내가 이제 인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과를 해야 돼,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대들어서 참 죄송해요. 뭐 이 정도만 해도 팀장님이 엄청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해보자면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대들었을까? 팀장님, 제가 그 팀장님 얘기하실 때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 눈 크게 뜨고 그냥 침쳐가면서 얘기한 거 제가 죄송해요. 지금 대들었다는 표현하고 제가 지금 나중에 표현한 좀 어떤 회화적이면서 구체적인 표현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상대방도 뭔가 진정성 있게 나의 고백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떤 행동을 고쳐야 될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열쇠 문제는 당신도 할 말이 있다는 거 인정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열쇠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뭐 굳이 아직 사과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잘못했다라고 생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겨놓고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이게 이제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를 구분해 가면서 다루는 부분들이죠. 이거 아까 그 아버님하고의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아버지가 본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매우 화를 내며 붉어진 얼굴,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얘기하셨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말투에 대한 것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말투.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인격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그 표현한 방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면 G2나 이 G3에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갈등 사례 정리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정리하는 폼을 드렸는데 이 정리하는 폼에 여러분들의 사례가
좀 충분히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그냥 요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어떠세요? 인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충분한 관찰인가요? 아니면 평가인가요? 한번 그 다음 문장을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인심이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인심이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뭐였느냐?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자기 돈 관리를 해프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리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는 거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심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평가, 판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요 근거가 되는 내용이 함께 나와줘야 이제 대화에서는 된다. 예를 들면 민수는 늑장을 부린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고 늑장을 부린다고 그러죠? 늑장을 부린다. 그 비폭력 대화에서 나온 예문인데 민수는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그 관찰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관찰을 해놓은 대목을 생략하고 바로 평가만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죠.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할 때도 이 그 정확한 관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조금 몇 개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예문들인데 그 사람은 그,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그냥 단정적인 판단인데 그 앞에다가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들어가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거야. 그 책에서 나온 예문도 이 단정적인 판단.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네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 돼. 여기서 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배제된 관찰에서 관찰을 통한 평가가 되도록 그 책에 나온 몇 가지 예문을 더 소개합니다. 소수민족 사람들은 집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것도 평가가 배제된 관찰이다. 나는 홍제동 1번지에 사는 소수민족 일가족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걸 본 적이 없다. 지금 이제 어떤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지 조금 감을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형편없는 축구 선수다. 민수는 2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민수는 못생겼다. 나는 민수의 외모에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 이쪽 부분들은 어떤 관찰의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근거가 되어서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근거가 없이 이것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대화상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또 인격적인 상처까지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들은 내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이죠. 그 판단을 내가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그 어느 그 아빠가 이것도 뭐 오래전에 쓰신 건데 갈등 사례 제가 왜 요거를 참 흥미있게 봤냐면 요거 한번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 집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집에서 학과 공부를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들은 TV를 보거나 컴퓨터에서 만화나 동영상을 보면서 킥킥거리거나 신문 혹은 아빠나 자기 동생이 보는 책을 뒤적거리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근데 이분이 이 갈등 사례를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이분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분이 참 정리를 나름대로 관찰을 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어떤 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 집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내가 집에 있는 동안 집에서 학과 공부를 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 아들은 TV를 보거나 컴퓨터에서 만화나 동영상을 보면서 킥킥거리거나 신문 혹은 아빠나 자기 동생이 보는 책을 뒤적거리거나 하면서 시간을 뭉갠다. 이런 아이가 학교와 학원에서는 어떻게 보낼지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 혼내거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우리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뭐 밖에 가서 샌다 이런 얘기하듯이 그러는 거죠. 야, 너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뻔해. 어?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혼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자기는 그건 안 봤으니까 판단은 보리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위의 문장과 위에가 이제 그분이 직접 쓰신 거고, 밑에 거는 그걸 보면서 보통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밑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분 이게 참 특별하다. 제가 그때는 사실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학교와 학원에서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는지는 몰라도 난 이 말. 적어도 내가 집안에 있는 동안은. 이것도 일종의 관찰의 자세잖아요. 내가 보지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때 이제 이런 방식의 정리들을 좀 연습해 나가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게 그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하는 판단을 보류하는 객관적인 관찰. 그래서 그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그래서 NVC라고 하는 것은 Non-Violence Communication.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비폭력 대화, 저희는 뭐 이제 대화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만 소개하고 지나가는데, 그 비폭력 대화 Non-Violence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글쎄 평화의 언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많이 부르죠. 첫 번째 단계가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한다. 행동을 관찰. 두 번째가 관찰한 바에 따른 나의 느낌을 얘기하고, 일종의 그 I 메시지 비슷한데요. 3단계. 그 느낌의 근거를 얘기해줘라. 왜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이제 예문이 하나 이제 재미있어요. 민수야, 더러운 양말 두 짝이 똘똘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또 세 짝이 TV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가 뭐죠?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엄마는 짜증이 난다. 관찰했다는 느낌이죠. 여럿이 함께 쓰는 방은 좀 더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 좋거든. 이건 나의 욕구, 나의 소망, 왜 내가 그 짜증이 나는지에 대한 이유. 이렇게 요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짜증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들 뭐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 축구를 막 한다, 뭐 골프를 한다, 뭘 한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실력들이 나오겠어요? 뭔가 계속 그 단계별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 줄 때, 민수야 더러운 양말 두 짝이 똘똘 말려서 탁점에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보통 야 민수야 왜 아무데나 함부로 벗어나?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함부로. 그러면 그 아무데나 함부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한 거죠? 엄마가 판단한 거죠. 아빠가 판단했든지. 근데 그거는 판단의 언어인데 관찰의 언어로 바꿔주면 지금 당사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양말이 두 짝 똘똘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세 짝이 TV 옆에 있다. 이 상황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럴 때 엄마가 짜증이 난다. 그래서 우리도 이 꼭 관찰이 먼저 따라 나오고 거기에 따른 나의 느낌이나 판단을 얘기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나의
그 구체적인 이유들, 근거에 깔린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내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놓을 수 있겠니? 이게 아니라 내 양말 뭉치는 내 방에 놓든지 세탁기에 넣어 놓을 수 있겠니? 요게 이제 그 비폭력 대화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 소개해 드릴 그 내용을 한번 추려 봤어요. 이게 지금 인격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 이제 정리할 때 특히 그 인격적인 요소를 그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좀 연습하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비폭력 대화에 대한 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거 짜증 난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말하냐. 지금 할 말도 많아 죽겠는데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일상의 언어 중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야, 양말을 왜 이렇게 아무데나 함부로 벗어놓고 그러냐? 아무데나 함부로 이런 말들이 벌써 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쓰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놓을 수 없겠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장으로 벌써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제가 이 경청의 5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번 지금 우리 이제 갈등 사례 정리를 아주 간단한 거라서 같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나눠도 큰 문제 없을 뭐 저희 간단한 사례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보내오신 분이 한 2분 계시는데 이제 그걸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오늘 지금 여기 계시니까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사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좀 잘 보이게 좀 크게 확대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또 화면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첫째 딸이 국제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과제 때문에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1이 되면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했었던 아내는 아직 중학생인데 핸드폰은 필요 없다고 하고 저는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사줘야 한다고 해서 의견 대립,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여럿 있어서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등장인물이. 일단 여기 등장인물이 보니까 딸이죠, 딸.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다. 한국에서 아내가 나왔죠, 아내. 그리고 핸드폰은 필요 없다고 하고 저는 이게 남편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이제 등장인물이 셋인데 이럴 때도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으로 문제를 정리해 나갈 것인가. 딸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딸과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인 부부,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래서 아이에게 고1이 되면 핸드폰을 사주겠다 했던 아내는 아직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필요 없다고 하고 저는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사줘야 한다고 그래서 의견 대립,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지만 벌써 이제 좀 우리 공부하면 머릿속에서 조금 구조적인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실질적인 문제, 견해 차이. 아내는 중학생인데 핸드폰 필요 없다. 또 저는 이제 남편은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사줘야 한다. 지금 핸드폰 구입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충돌이 돼 있어요. 딸의 핸드폰 구입 문제. 근데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갈등이 일어났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많이 이제 내포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이제 이 G1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놓고 생각하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딸의 핸드폰 구입 문제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 저는 이제 피스메이커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럼 사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 헤아리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다. 보통 우리가 비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갈등 강의하고 그러면 이 1번 부분은 강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중학생 딸에게 핸드폰을 사줘야 하나? 핸드폰을 사주되 유심은 없이 와이파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집에 오면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을 반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쟁점은 뭘까요? 쟁점은 뭐 이 사안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느라고 지금 자꾸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연습.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정확히 대립되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부 싸움을 나름 하면서도요. 여기도 아까 한번 그런 요소가 좀 보였는데, 자 여기 한번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사줘야 된다. 핸드폰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여기는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용어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줘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죠.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지금 중학생 딸 아이는 핸드폰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고1이 되면 핸드폰을 사주겠어 해서 아직 중학생이다. 지금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고1이 되면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고1이 아직 아닌데 어찌 보면 그 약속보다 지금 조기 집행이잖아요. 조기 집행.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죠. 지금 딸 아이에게 이 핸드폰 구매를 이 약속보다 좀 예정보다 일찍 조기 집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사실은 약간 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죠.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와 달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1인 중학생 요거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요것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서로의 주장들이 달라지는 부분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쟁점은 뭐냐? 나와 상대방이 정확히 이제 대립이 되는 어떤 견해. 그러면 중학생 핸드폰에게 딸을 사줘야 할 필요를 얘기했었죠. 필요가 있느냐? 내 입장은 필요하다. 상대방 입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입장에다가는 이 포지션인데 포지션. 보통 우리 협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이슈라고 그러죠. 이슈가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가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하려면. 그러면 중학생 딸에게 핸드폰을 사줄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럼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쭉 써야 되겠죠. 또 여기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이거 협상에서 쓰는 용어로 쓰자면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관심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기도 이제 조금 정리를 이제 단순화시켜 주면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쓰신 거는 다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는 뭐 정답 오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 핸드폰을 사주되 유심 없이 와이파이에서만,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학교에서 집에 오면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을 그건 또 이제 일단 핸드폰을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와 다른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니까 뭐 저보고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요 1번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마 선교사님도 그 순서대로 좀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1번 요거를 이제 쟁점으로 사주면 정리하면, 중학생 딸에게 핸드폰을 사줄 필요가 있는가? 중학생 딸은 핸드폰이 필요한가? 내 입장은 필요하다. 아내의 입장은 필요 없다. 이 포지션에다가는 아주 단답형으로만,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요 가이드 말씀드릴 때 이거는 오픈 퀘스천이 아니라 클로즈드 퀘스천, 항상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 여기 되니까. 그리고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많이 쓰시는 거죠, 이유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인격적인 요소를 한번 봐야지. 인격적인 요소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 무표정, 흔들리지 않는, 고집이 센.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판단의 언어, 아까 우리 지금 저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한 요런 표현들은 판단의 언어일까요? 관찰의 언어일까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센 고집이 표현될까요? 만약에 이제 아내에게 당신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고집이 세다. 보통 고집이 센 건 어떻게 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그 표현들로 한번 바꿔줘 보는 거죠. 상대방이 그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는지, 또 내가 표현한 평소처럼 점점 목소리 톤이,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이 딱 들어오네요. 그죠?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표정, 무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정에 변화가 전혀 없다. 웃음기가 전혀 없는 거죠. 입꼬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고집센. 당신은 똑같은 말을 지금 10번째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러면 이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도 똑같은 문장을 지금 변함없이 5번째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어떤 근거를 더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럼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여기다가 좀 써 주시면 좋겠다. 그죠? 목소리의 톤이 점점 올라간다. 조금씩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황이 변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상황이 변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휴대폰 구입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이 아내의 생각은 지금 아예 그 얘기도 꺼낼 가치조차 없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견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의견에 대한 것보다 무표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고집센 이 태도를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느냐, 이제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더 얘기를 하자. 나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뭐 고등학교 때 사주기로 했지만 지금 중학교 때인데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대로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고. 그건 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 의견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말고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해라.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잠깐 이제 서로 인사들 나누셨지만 사실 꼭 여러분들이 갈등 사례 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권혜철 선교사님 거 가지고 막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써놓으셨으면 그게 이제 다 나름대로 정답이죠. 정답. 본인이 기도하고 정리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쓸 수 있는 유형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그마한 갈등들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런 패턴들이 좀 우리 몸에 조금 배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복잡성 좀 큰 문제들도 같은 패턴으로 이제 몇 번 반복하느냐 그런 거 문제니까요. 꼭 주중에 한 건 이상씩 쓰셔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 필요한 코멘트들을 가지고 풍성한 피스메이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처음 얼굴 뵈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갈등 사례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도 제가 그 대화에 대한 거 중의 기술이나 몇 가지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거 조금 더 소개하고 또 같이 사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주중에 여러분들께 저한테 미리 좀 보내주시면 우리 간사님께 보내주시면 제가 좀 미리 보고 제 의견도 좀 보탤 것 있으면 같이 보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화평의 삶이지만 우리 육신적인 한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실천해 나가지 못했던 것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그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화평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입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